여러 번 읽고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안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대목이라도 이해가 되고 느낌이 오면은 꾸준히 그걸 읽는 게 좋죠. 문학은 사람의 언어로 사랑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비단 삶의 연약함이나 강렬한 열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사람이 겪는 사랑과 죽음, 또 기쁨과 슬픔, 희망과 부조리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탕으로 사람의 삶을 노래하죠. 어떻게 노래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시의 가장 중요한 장르적 특성은 바로 언어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공감이나 충격을 자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언어가 압축된 만큼 사실은 독자의 생각과 상상력을 개입하게 만듭니다. 시의 1차적 완성은 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편의 시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명시 초원의 한 대목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월이 초원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오산학교 때 여자친구였던 오순이 시집을 가서 22살의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학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부고를 덜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시가 초원인데, 그 초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망자의 혼을 부르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소울이 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했을까? 아, 죽었으니까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럼 왜 또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라고 했을까? 아, 죽었으니까 혼이 허공을 떠갔으니까 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일까요? 답이 없으니까. 예, 그렇기도 하겠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사무치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정말 없으니까 내가 미치겠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소월의 이 시를 학생들하고 읽을 때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읽지 않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호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인 이선복 선생은 이 시를 일컬어서 이 시를 쓸 때 화자의 상태는 잠깐 넛이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녀를 사랑했고 또 건녀와의 사별이 애통했으면은 하는 사무치는 사랑의 감정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는 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의 서시의 한 대목을 생각해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느 한순간 이 말의 표면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곧 삶을 대하는 정신의 순결성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내면의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또한 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시를 읽으면 좀 어떻습니까? 시가 쉬운가요? 시 읽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왜 이제 어려운가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정답을 하나만 찾아야 되거든요. 시는 굉장히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정답 하나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는 직감과 정수고 느낌이거든요. 어떤 논리나 분석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시를 좀 분석하는 것은 시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지 그것이 결코 시의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의 분석은 이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를 보면은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시는 언어의 집합체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는 다 알겠어. 그런데 언어의 집합체는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하면 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 수학이나 영어 배울 때 어떻습니까? 색감, 구도 배우죠. 미술할 때. 음악할 때 자, 음정을 배워야 됩니다. 박자를 배워야 됩니다. 악보를. 그 영어나 수학할 때 어떻습니까? 공식이나 문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의 기본적인 룰, 장르적 특성, 예를 들면 비유나 리듬 같은 데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시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빚어낸 거니까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러 번 읽고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안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대목이라도 이해가 되고 느낌이 오면은 꾸준히 그걸 읽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 읽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적으로 오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김소월의 초원을 읽으면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대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저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배고픈 사람한테는 한 그릇 따뜻한 국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 신혼부부들한테는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샤넬 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시를 읽으면서 겹쳐 읽으면 훨씬 시를 느끼기 좋을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